오늘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거나 미스테리하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끔찍하고도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도 머릿속에 자꾸만 그때 일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고 온몸이 떨리지만 내가 이 사연을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떨리지만 용기 내어 이 사연을 들고 오게 되었어요. 2008년 수능과 대학 입시가 끝난 갓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드디어 공부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되었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죠. 비록 대학 입시는 다 떨어졌지만 이제 교복이 아닌 이쁜 옷들을 입고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취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땐 공부에 치여 놀러 다녀보지도 못한 게 너무 한이 됐던 저랑 친구들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종이에 쭉 하나씩 나열해놓고 놀러 다니느라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일은 어디 갈까 하며 종이를 쭉 훑어보고 있던 중에 부천이라는 지역이 눈에 띄더라고요. 같은 경기권에다가 집 앞에는 바로 가는 버스도 있겠다. 쇼핑센터에 이쁜 카페, 분위기 좋은 술집까지 전부 갖춰진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음날 바로 부천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막 20살이 되어 교복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꾸미고 싶겠어요. 검은색 미니스커트에 예쁜 블라우스, 높은 하이힐까지 신고 처음으로 부천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다 사는 곳이 달라서 버스를 타고 부천역 앞에서 만나 옷도 쇼핑하고 예쁜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도 떨고 저녁엔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도 한잔하며 그렇게 친구들과 20대의 추억을 쌓으며 행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막차여서 그런지 버스에는 기사님과 승객 한 분이 다였고 라디오에선 조용한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말 그대로 버스는 고요하고 잔잔했어요. 버스에 올라탄 뒤 앉은 자리를 쓱 훑어보다 버스 맨 끝쪽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줄 이어폰을 귀에 꼽은 뒤 갑자기 몰려오는 술기운에 창문에 머리를 대고 그대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를 만큼 깊은 단잠에 빠졌을 무렵 누군가 제 옆자리에 털썩 하고 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어폰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중지시키곤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눈동자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귀에 꼽혀있던 이어폰 줄이 당겨지며 허벅지로 툭 하고 떨어졌고 이내 제 귓가에 낮고 중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 들어왔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 내리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온몸에 털들이 곤두설 만큼 날카롭고 무섭게 들렸어요. 순간 자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엉덩이를 들썩 하는 찰나 제 팔을 낚아채며 품속에 숨겨놓은 긴 칼을 꺼내 제 목쪽을 향해 갖다 댔어요. 목에 닿은 차가운 새의 감촉에 정말 심장은 터질 듯 두근대기 시작했고 이대로 죽는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남자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차오르는 눈물을 입술 꽉 깨문 채 참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며 목에 대고 있던 칼을 진짜 그대로 그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는 야속하게도 다음 정류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고 혼자 지옥에 갇힌 채 제 시간도 빠르게 흐르는 것만 같아요. 점점 다음 정류장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머릿속엔 부모님,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며 진짜 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소리도 지르지 않고 얌전히 있는 제가 조금 안심이 되었나 봐요. 고개만 살짝 돌려 그 남자를 걷는 줄로 쳐다보니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더라고요. 순간 지금이 기회다 싶었고
평소 같았음 절대 나올 수 없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 남자를 옆으로 세게 밀치곤 그 틈으로 빠져나와 기사님을 향해 앞쪽으로 무작정 달리며 소리쳤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뭔가 큰일이 난 걸 감지하신 기사님이 빠르게 버스 앞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를 밀치며 손에 들고 있던 칼에 비인 건지 허벅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픈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따라 내렸는지 칼을 든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고 자꾸 어딜 도망가냐고 소리치며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다는 불안감에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와 함께 타렉스 차량도 같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순간 살기가 느껴지는 그 남자의 몸짓에 진짜 이대로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을 간신히 들고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골목 사이사이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정말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망쳤어요.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에 앞이 흐려져 넘어지면서도 양쪽 무릎과 팔꿈치엔 피가 흐르고 무드는 양쪽이 다 벗겨져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지만 아픔보단 무서움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에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골목 구석구석을 요리조리 도망치다 저 앞에 불 켜진 편의점이 보였고 무작정 카운터로 뛰어들어가 건문을 붙잡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숨겨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머리는 산발해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저를 보고 직원분은 깜짝 놀라 가게 문을 걸어 잠그셨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 주셨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시던 분들도 경찰분들이 오기 전까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아주시며 이젠 괜찮을 거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오셨고 저를 엄마에게 무사히 인계해 주셨어요. 경찰차를 타고 엄마가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저를 알아보셨고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제 몰골은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엄마께선 그냥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제 몸을 조심스럽고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제 몸은 그대로 힘없이 무너졌고 담담한 척 꼭 참고 있던 눈물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대로 소변을 싸버렸어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엄마는 그대로의 저를 품에 안으시고 말없이 제 등을 두들겨 주셨어요. 그리곤 참았던 울음을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서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다 괜찮을 거라고. 살아 돌아왔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엄마가 그 말과 함께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엄마가 그리고 그런 엄마 앞에서 죄책감에 미치도록 무너지는 저까지 그 장면은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엄마의 손길, 그 따뜻했던 온기, 그리고 엄마 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숨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뉴스에서 연일 큰 화제가 됐던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비록 동일범의 소행은 아니었지만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강력 범죄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정신과를 다니며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혼자 밤에 버스도 타지 못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이번엔 도망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도 저를 따라다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사람을 향한 두려움,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오래 또 깊게 남더라고요. 만약 그날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면 혹은 도망가다가 붙잡혔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날 저를 구한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살고 싶다고 간절히 외쳤던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더 행복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저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도 뉴스에서는 칼부림이나 살인, 납치 등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강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남녀 상관없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평범했던 날들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동안 바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바빴기도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 연락을 안 한 채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생각해보면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죠? 그 친구랑 서로 생일쯤에는 꼭 얼굴을 봤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비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화이트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눠 먹고는 했으니까요. 그때가 제 생일이 다가오던 즈음이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연락이 온 셈이죠. 저희는 동네에 늘 가던 뒷고깃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회포를 풀었죠. 친구는 요즘 사견 모임 같은 데 나갔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웃는 모습이 꽤 밝아 보였어요. 그 시기에는 저도 한창 힘든 때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기쁜 듯이 얘기를 하니까 괜히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잘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제 얘기를 친구에게 들려줬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속에 담아두던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과 인연을 끊기로 했던 일, 그리고 그 즈음 이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두두야, 괜찮으면은 그 선생님 한번 뵈러 가볼래?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상담도 잘해주시고 명리학도 깊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친구 소개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건 좀 꺼려졌거든요.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진짜 괜찮은 분이야. 정 불편하면 우리 사주 본다고 생각하고 가자. 연말이면 우리 사주 보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너도 기억하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이듬해를 열심히 지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사주를 보러 가곤 했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다녀오자는 말에 얼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 주 주말에 바로 약속이 잡혔고 어느 순간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은 기분이 순간 지나갔지만 또 정말 좋아했던 친구기도 하고 오래 봐온 친구라 별일 없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약속 전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 올 전화가 있었기도 하고 얼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건너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온화한 여성분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이 말하기를 제 친구,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했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 A가 소개해주기로 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A한테 두두씨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얼굴 보기 전에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아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말투에 티가 났는지 그분도 뭔가 둘러대며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두 씨, 지금 혼자 계세요?" 그때 저 혼자 살았고 전화 온 시간도 저녁이었으니까 당연히 혼자였죠. 혼자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꼭 봬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 갈까 고민했는데 전화의 마지막 그 말투, 그 정적이 왠지 꺼림칙하기도 하고, A가 제 이야기를 한 것도 웬만하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싶더라고요. 다음 날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선생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어디라고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흥 오이도 뭐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 A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고, A는 자기가 생각이 좀 짧았다며 사과했어요. 그 말에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도착을 했고 그 선생님 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다세대 주택 1.5 층쯤 되는 곳이었어요. 반층을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묘한 향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제가 평소 인센스 스틱을 좀 즐겨 피우는 편인데 그 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사 지낼 때 나는 향냄새에 가까웠달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긴 마치 신당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방에 들어갔을까?' 싶지만 그때 저는 무속에 관심도 지식도 뭐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냥 '화려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분은 차와 간식 같은 걸 주시면서 A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전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분과는 공감대도 별로 없어서 별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 중에서 자기가 신기가 있어서 사주 없이도 잘 맞춘다는 이야기가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나요. 그러다 제 생년월일씨를 물으시길래 알려드렸죠. 해주신 사주풀이를 듣다 보니까 온통 안 좋은 얘기뿐인 거예요. 부모 사주를 다 잡아먹고 태어났다. 팔자가 세다. 이런 이야기요. 어디선 사주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듣다 보니 기분만 나빠져 가지고 그냥 네네." 그러면서 넘겨 들었는데 그중 유독 귀에 꽂힌 말이 있었어요. "두두 씨, 어제 혼자 계셨다고 했죠?" 근데 그 옆에서 애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다치신 적도 몇 번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며칠 전 화장실 세면대가 갑자기 통째로 떨어져서 발등을 크게 다칠 뻔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발등이 다 부러진 줄 알고 너무 놀라 가지고 혼자 119 부르고 병원까지 갔었거든요. 게다가 위가 아팠던 거, 맨날 꿈꾸는 것까지 다 마치시니까 순간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애가 떠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이 하고 있던 팔찌를 풀어주시면서 "일단 이거 하고 한 달을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이미 귀문이 열려서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은 작게 굿을 하자면서 "그건 비용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정리하고 나왔죠. A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일들을 어떻게 알았는진 몰라도 부적하려고 굿하려고 나를 초대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선생님을 소개해 준 A한테 실망스러운 감정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붙잡는 A를 모른 척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없던 와중에 팔찌는 여전히 제 손목에 있었더라고요. A한테 연락하기도 싫고 버리기도 찜찜해서 그냥 집에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저는 집 앞에 서 있었고 멀리서 머리가 깨진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애는 유카타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웃더라고. 눈에는 생기가 없는데 입꼬리만 올려 웃고 있는 채로요. 그 애는 기웃기웃 다가오고 저는 도망가고, 제가 도망치다가 넘어져 버려서 너무 무서워 얼굴을 가리면 소름 끼치게도 그 애는 달아빠진 손톱으로 가득가득 하고 소리를 내면서 제 팔을 막 긁으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팔에 있는 팔찌를 뺏어가고는 까르르 까르르 즐겁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야 잠에서 깨는데, 깨어보면은 겨우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였고, 원래 있던 불면증 때문에도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죠. 며칠 동안 계속 악몽을 꿨고 잠도 못 자고 위경련도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요. 살도 쭉쭉 빠졌고요. 한 달 조금 안 돼선가 A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였죠. 저는 팔찌를 들고 내려가 A를 만났어요. 그래도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A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께 무례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 순간 너무 허탈했죠.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였으니까 저는 최대한 말로 풀고 싶었고, 그 선생님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A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똑똑하고 따뜻했던 친구가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행동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팔찌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 보는 게 좋겠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악몽은 더 이상 꾸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A랑 싸운 뒤에 생긴 불안한 감정이 만든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팔찌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 일 이후에는 한동안 무서운 일은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도 왔고 생활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가끔 그 친구 A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볼 때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하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친구가 도와준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 의심스러운 면이 많았잖아요. A와 그 선생님의 말을 따라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어디까지 뭘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그 손이 어디로 이끌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절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잘 빠져나왔지만 그런 순간을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접근이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경험 앞에 서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 번은 꼭 의심해 보시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 5년 전에 이번처럼 큰 폭우가 와서 아산 하천 물 범람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하천 카페 뒤에 있는 빌라 한 채고 빌라 뒤에는 유치원하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창밖을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 카페가 있고 현관문을 열고 창문 밖을 보면 애들이 노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유치원하고 빌라 사이는 사람 하나도 끼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고요. 시멘트와 초록철망으로 막혀 있거든요. 제가 워낙 공포 라디오를 좋아해서 틀고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새벽 1시쯤이었고 한참 비가 와서 건물 안에 나갔다가 안 오신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한적한 카페라 일찍 문을 닫아서 아무도 밖에 없었고, 집주인 할아버지도 그해 겨울쯤 돌아가셔서 병원에 가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은 빌라 한 채라 관리자가 없고요.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창문 밖에 갑자기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랑 동시에 흙 밟는 소리, 중간중간 우산에 비가 튕기는 듯한 소리까지. 이 근처 사시는 주민이신가? 여기는 무슨 볼일이 있길래 왔지? 차도 끊겼고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닫혀서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발소리가 자꾸 제 방 창문 앞 카페 쪽 창문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1층 건물이고 낮은 1층이라 밖에서도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창문 잠금 장치를 잠갔는지 확인했고요. 무서워서 침대로 급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워낙 잘 불을 안 켜고 지내는 올빼미 인간이라서 그때도 불을 안 켜고 공포 라디오를 틀고 있었거든요. 발소리를 듣고 창문 확인할 때 공포 라디오도 멈춰놓은 상황이었어요. 혹시라도 인기척이나 소리를 듣고 강도일지도 모르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계속 창문 밖은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멈추고 다시 자박자박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체감상 10분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조용하길래 갔나? 했거든요. 근데 누가 제 문 앞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 올 사람이 없어서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옆집은 공실에, 반대 옆집은 혼자 사시는 아저씨. 초저녁에 얼큰하게 마시고 노래 부르시다가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기에 누군가 문 열 일이 없다고 생각에 강도인가 싶어서 112를 누르려다가 그때 창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창문 밖에 발소리가 들렸다가 유치원 방향에서 비닐 같은 게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반복이 됐어요. 문제는 소리 텀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 뒤로 가려면 3분은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비닐이 없어요. 그래서 우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창문 밖에 돌아다니다가 뒤로 가서 서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혼란에 빠졌고 어머님께 문자로 나 무서워. 누가 왔다 갔다 해. 나 무서워. 어떡해? 빨리 집에 와줘. 했지만 거기 지금 못 들어가. 물이 범람해서 차가 잠기고 다리가 잠겨서 나가도 위험하고 들어올 수도 없어. 너 절대 나오지 말고 안전하게 건물 안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별일 아닐 거라고 달래주시고 끊으셨고 그래도 무서워서 혹시 몰라 파출소에 전화했지만 누가 상해 입히고 들어온 상황이 아니면 못 오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덜덜 떨다가 새벽 4시 20분쯤 시계를 보고 그때는 소리가 안 나서 힘겹게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어머니랑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너 그때 누가 밖에 돌아다닌다길래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봤거든? 그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거고 그럴 사람도 없다면서 잘못 들은 거겠지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빌라 이웃 이모한테 들은 게 이 빌라 앞에 제 창문 쪽 근처에 40대 남성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유가 월세가 없어서 못 낸다. 배째라는 식으로 억지 부리다가 칼부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저씨였을까요? 이건 작년 여름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저는 일할 때마다 가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동네에 있는 카페라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 그중에서 유독 제가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카페를 매일 갔던 건 아닌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사람도 있던 걸 보면 그 사람은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거의 그분은 항상 오후 2시쯤 와서 밀크티만 시키더라고요. 나이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40대 정도로 엄청 작고 왜소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쩔뚝거렸고 여름인데도 늘 보풀이 잔뜩 일어난 얇은 초록색 가디건을 걸치고 다녀서 멀리서도 그 사람이 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되게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소한 몸집 뒤에는 되게 커다란 검정색 백팩을 지고 왔는데
그 안에선 노트북 한 대와 겉가죽이 다 떨어져 가는 두꺼운 자주색 성경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렇게 노트북이랑 성경책을 펼치고 나면 성경책이랑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곤 그분이 가고 난 테이블엔 항상 그 성경책이 다 닳아서 가죽 파편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가고 나서 사장님한테 맨날 성경책 들고 오는 저분 음료 시켜 놓고도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마시지도 않고 엄청 열중해서 뭐 쓰시던데 뭐 쓰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성경책 들고 와서 적는 거면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장님께서도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시라 그분을 되게 좋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가 한 번은 말 걸어 볼까 고민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었는데 저 사람은 성경이 저렇게 해지도록 읽고 공부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말을 걸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바로 다음날 그 손님이 왔을 때 말을 걸어보신 거예요. 처음엔 그분이 되게 경계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자기도 기독교 신자고 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게 반가워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약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다니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서 노트북에는 성경 구절을 옮겨 적는 거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손님이 그것도 맞지만 신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경 해석을 받아 적는 거라고 했대요. 사장님은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그 손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신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 말씀이 들린다고 했대요. 신께서는 성경은 모두 전부 오독되어 있다고 자신이 다시 써야 한다고 그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걸 완성하면은 모두에게 알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썼는지는 너무 궁금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신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고 저도 볼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처음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서 되게 벅차하더래요. 그러면서 흔쾌히 노트북을 보여줬는데 사장님은 그걸 읽는 순간부터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이건 너무 불쾌하고 경악스러웠대요. 내용들이 전부 신성모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사장님께서 그나마 수위 낮은 것들로 알려줬었는데 예시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 밑에 고통과 슬픔을 진 자들이여 모두 내게로 오라 숨쉬는 고통이 없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라지는 곳 그곳에서 너희는 나로 인해 참된 해방을 맞이하리라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구절 밑엔 너희의 죄는 오직 사망으로만 씻길지니라 너희의 영혼이 소멸할 때 그 죽음이 이런 식으로 되게 죽음에 관한 말들이 많이 써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신이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냐 했더니 맞다면서 자신이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니 자신에게 와서 죽어야만 구원을 받고 신의 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대요. 이것만 듣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건 너무나 얌전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다 잔인하고 역겨웠다고 하더라고요. 피랑 죽음이 안 나오는 문장이 없었고
사장님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 손님한테 "신께서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있냐.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노트북을 딱 뺏어가서 탁 닫더니 "방금 그 말 신께서 다 들었다고. 당신 이제 큰일 날 거라고." 하더니 짐을 챙겨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미친 사람이네.' 하고 생각하고 털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카페 문에 찢어진 성경책 한 페이지가 붙어 있었대요. 누가 봐도 그 손님이 붙여 놓은 게 분명한 게 성경 구절 빈 공간에 빨간 글씨로 그 손님이 오독한 해석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대요. 사장님은 너무 불쾌해서 바로 찢어서 버리고 오늘 그 여자가 오면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근데 항상 2시에 오시던 분이 안 오니까 '아 이제는 여기 안 오려나 보다.' 하고 기분도 가라앉히고 안심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감할 때가 돼서 분리수거를 하러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다가 카페로 돌아가는데 그 여자가 카페 통유리에 딱 붙어서 고개를 이리저리 쭉 빼면서 카페 안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대요. 사장님이 순간 너무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외쳤더니 살기 어린 눈빛으로 한번 째려보더니 쩔뚝거리는 다리로 빠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던 곳 바닥에 가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설마 저 사람이 가져왔던 건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서 카페로 돌아갔는데 카운터랑 카운터 바닥에 찢어진 성경책 페이지 수십 장이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문에 붙어 있던 것처럼 빈 공간엔 빨간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었는데 이번엔 페이지 군데군데에 크고 작은 빨간 얼룩들도 있었대요. 물든 지 얼마 안 됐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처음엔 펜에서 나온 잉크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피 같더래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피 같은 얼룩도 그렇고 밖에 떨어져 있던 가위도 생각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카페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여자가 종이를 뿌리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 그 종이를 뿌리기 전에 항상 입고 다니는 가디건 한쪽을 벗더니 가위로 자기 팔뚝 안쪽을 그은 거예요. 그러곤 팔뚝에 그 성경책 종이를 비비더라고요. 그러고선 모아서 들어가서 뿌린 거예요, 카페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특징이 뚜렷하니까 찾는 건 쉬웠어요. 근데 이제 가위도 뭐 본인한테 그은 거고 사장님한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인 게 보이니까 이렇다 할 처벌은 안 받았는데 그 여자 부모님이 오셨어요, 경찰서로.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얘 정신병원 보낼 거라고 하면서 이미 전적이 있었는지 되게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후로 사장님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크셨는지 카페 문을 닫고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열겠다고 하셨는데 며칠이 안 지나서 열었길래 바로 가봤어요. 근데 아예 카페를 정리하려고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손님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신도 어떤 사인인지는 모르겠고 동네에 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손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투신한 사람이 왜소하고 다리 절던 여자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 그런 사람 그 손님밖에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 자기 너무 무서워서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잠들어도 꿈에 그 여자가 나온다고 그리고 성경책 볼 때마다 떠올라서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은 카페도 정리하고 이사도 가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셔서 타지에서 카페 열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도 하셨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은 조용한 동네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그 집은 1층에는 두 가구가 살고 2층엔 집주인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이었지. 처음 봤을 때도 너무 평범해 보여서 별다른 걱정 없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지. 그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어. 마당 구석에 방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공간. 지하실엔 2개의 방이 있었지만 습기가 가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바닥이 물에 잠길 것 같았어. 차가운 공기와 눅눅한 냄새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음산한 기운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습한 곳인데도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 신기하지? 결국 그 지하실은 아빠가 쓰지 않는 공구 몇 가지를 보관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셨어. 2년이 지나고 1층의 세입자들이 차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은 1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셨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 한 달쯤 지났었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가 대신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됐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온 분은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어. 희끗희끗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느긋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인자한 미소, 옷차림도 깔끔하고 마치 대학교 교수님 같은 느낌이었어. 그분은 1층 마당부터 지방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 나중에 엄마가 그 아줌마 어땠어? 라고 물어보셔서 좋은 분이셨어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지. 결국 그 아줌마와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보다 조금 늦게 줘도 되겠냐고 물었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에 살던 집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대. 엄마는 그럼 며칠 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다시 계약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줄 테니까 가계약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했대.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아줌마는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계속 날짜를 미뤘어. 한 번은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물음에 그 아줌마는 당당한 목소리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줌마한테 계약금은 냈으니까 일단 이사부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온 거야. 그게 말이 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 아줌마는 알겠다고 물러나긴 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그냥 계약 파기를 해야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며칠 뒤 그 아줌마는 우리 가족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에 그냥 무단으로 이사를 와버렸어. 어떤 연락도 한 통 없이 자기 짐을 들고 조용히 정말 말 그대로 무단 점유를 해버린 거야. 밤에는 불도 다 끄고 조용히 있었는지라 우리 가족은 며칠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 이게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랑 동생은 고등학생에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12시간 정도는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어. 거기다 우리 집 위치도 조금 특이했거든? 보통 주택가는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집과 집 사이에 있는 6m 정도 되는 길을 더 들어가야 집 대문이 나오는 형태였어.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 집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던 거야. 사방이 다른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고 좋게 말하면 프라이빗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 아줌마가 몰래 이사했을 때도 그렇고 낮에 뭘 하든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1층 마당도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구조의 집이었던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며칠은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었겠지만 수도랑 전기 계량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부모님이 이상함을 깨달으시고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어. 열쇠는 바꿀 수 없었는지 똑같은 걸 쓰고 있었더라고. 그 아줌마는 현관으로 들어선 부모님과 나를 보자마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지. 지금 뭐 하시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하지만 그 아줌마는 계속 사모님 들어오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모님 일단 나가주세요. 하면서 우리 엄마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고 약간의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 앞에서 대치를 하게 되었어. 엄마는 혹시 그 아줌마가 다시 문을 잠글까봐 몸을 문 사이에 끼워놓고 필사적으로 아줌마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엄마를 밀면서 버티는 거야. 아빠는 차마 여자분한테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저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 엄마가 다시 한번 나오시라고요 하면서 팔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아! 저 사정 좀 봐주세요. 저 조금만 살다 나갈게요. 사모님 잠깐만 사모님. 그 비명, 그 몸부림, 머리를 좌우로 저으면서 악을 쓰는 모습. 그건 내가 처음 봤던 그 단정하고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웠어. 그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 현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 현관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신발도 나뒹굴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 둘 창문을 열어 상황을 보더니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 우리는 당연히 그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분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미 물건도 들어왔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그 아줌마는 경찰이 자기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던 사람이라고 돈도 내고 들어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모두 거짓말이지만 그 아줌마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지. 자기가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믿는 또렷하고 당당한 눈빛이었어. 말도 안 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엄마가 보증금 때문에 받아놨던 그 아줌마 아들 핸드폰 번호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했고 그걸 들은 아줌마는 또 다시 소리를 질렀어. 왜요? 왜 불러요? 왜 내 아들을 불러요? 왜 애를 끌어들여요? 왜요? 경찰도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아줌마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 머리는 산발에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얼굴은 새빨갛고 한쪽 발은 신발도 벗겨진 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목소리는 점점 더 찢어지고 갈라졌지. 결국 한참 뒤 아들이 도착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는 바로 집 빼드릴게요. 집 뺄게요. 라고 하더라. 아들이 오니까 얌전해졌던 아줌마는 살짱을 끼고 아참 허 하면서 집 안으로 발을 쾅 구르며 들어갔어. 아들이 내일 짐 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더 봐달라고 했고 경찰분들도 그렇게 정리하신 게 나을 것 같다고 중재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 후엔 밤 늦게까지 아들이랑 싸우는지 한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 다음날 나는 등교를 하느라 이사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출근도 미루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셨어.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까봐 경찰분들로 와주셨고 그 아줌마는 없고 아들이 짐을 뺐는데 짐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 가전은 전혀 없고 서랍장이랑 작은 냉장고랑 옷까지 몇 개뿐. 아무리 봐도 급하게 가져온 것들로 보였대. 그렇게 그 아줌마가 나가고 우리는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 정말 그게 끝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어. 그 아줌마는 이후에도 종종 우리 집 근처에서 보였어. 어느 날은 근처의 작은 아파트 화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풀을 뽑고 있었고 집 근처 어린이 놀이터 옆 풀밭에서도 뭔가 자꾸 뽑고 줍고 있었어. 처음이었다면 좋은 인상 그대로 풀을 정리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모든 걸 보고 난 후라서 그런지 그 모습이 이중인격자 같고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았어. 종종 나랑 눈이 마주치면 보고 웃어주기도 했는데 그 웃음이 뭔가 달랐어.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었거든. 입꼬리만 올라간 그 웃음이 어쩐지 가짜 같았거든. 엄마한테 말하니까 최대한 모른 척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학원 수업이 없어서 가족들보다 내가 먼저 돌아온 날이었어. 대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지하실 속에서 작은 발소리 같은 게 들렸어. 처음엔 길고양이가 들어왔나 싶어서 뭐야?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내 말소리와 동시에 누군가 다급하게 지하실 안으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린 거야. 그건 고양이 발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지.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춰 있다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곧 경찰분들이 도착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지하실에 누군가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셨어. 그 후 지하실 안쪽에서 좀 웅성거리는 큰 말소리가 들렸고
한참 뒤에 경찰분들 뒤로 누군가 이끌려 올랐는데 바로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쫓겨났던 그 아줌마였어.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단아와 깔끔한 옷차림까지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았지. 그 아줌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람 좋게 웃었어. 그 순간에 소름. 웃고 있는 얼굴이 진짜 너무 무섭더라. 경찰분들은 1층이랑 2층 주변을 좀 더 살펴보시고 혹시 사라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 여기저기 살펴보고 지하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분이랑 같이 들어갔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비가 내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하실 바닥은 물에 젖어 여전히 축축하고 눅눅했어.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은 그 공간은 퀴퀴하고 쿰쿰한 냄새로 가득했지. 그 아줌마가 제일 안쪽 방이 있었다고 해서 나는 그 안쪽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 4m 남짓한 좁고 어둡고 긴 복도를 걷는 그 몇 분,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 그리고 걸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 지하실의 특유의 냄새 사이로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한 톡 쏘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 마침내 도착한 방, 경찰분이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춰주셨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했어. 손전등 불빛 한가운데 나란히 놓인 당금주 병들. 손전등 불빛이 마치 무대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된 것처럼 어둠 속에서 그것들만 집중해서 보이는데 제일 앞에 놓인 병 안엔 투명하지만 노랗고 탁한 액체가 들어있었고 액체와 함께 털도 나지 않은 새끼쥐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 대부분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몇몇은 액체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건 다름 아닌 쥐술이었어. 말 그대로 사람의 새끼손가락만한 크기 새끼쥐들이 노랗고 탁한 액체 속에 잠겨 있었지. 살아있을 땐 핑크색이었을 그 몸들이 창백하게 변색되어 형체는 그대로지만 생기 하나 없이 액체에 잠들어 있었어. 문제는 그 병이 한 개가 아니라 3병. 각 병마다 최소 30마리쯤 되어 보이는 새끼쥐들이 꽉 차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병 하나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속엔 갈색 줄무늬가 선명한 뱀 한 마리가 몸을 구불구불하게 말아놓은 채 통째로 들어있었어. 이건 분명히 우리 집 물건이 아니었어. 너무 끔찍하고 메스꺼워서 방 밖으로 몸을 빼고 경찰분한테 겨우 말했어. 아, 이거는 저희 거 아닌데요? 라고. 우리 집에도 당금주는 있었지만 매실이나 더덕 같은 평범한 재료로 만든 술이었지. 동물을 이용한 당금주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었거든. 밖으로 나와서 그 아줌마한테 물었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를 똑바로 보며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은 거야. 내가 직접 담근 거야. 근데 보관할 데가 없는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가져다 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상냥한 말투. 그게 더 무서웠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 그 아줌마가 뱀술을 그 지하실 구석구석에 뿌려놨었대. 그 이유는 벌레를 쫓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거기다 저걸 대체 언제부터 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분들도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며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아줌마는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계속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더라. 이상한 거 아니라고. 어떻게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해하기도 싫었고 결국 그날 그 아줌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주말 그 아줌마가 몰래 이사해 있던 집을 청소하다가 보일러실 근처에 장판이 들떠있는 걸 발견했어. 도배도 장판도 새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들춰봤는데 돌바닥 위에 큼지막한 흰 부적이 하나 딱 붙어있더라. 20에서 30cm쯤 돼 보이는 큰 흰 종이에 붉은색으로 적힌 한자 같은 글씨, 그 반복되는 글씨 같은 것들이 거의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엄마가 바로 뜯어서 태워버렸지. 쥐술, 뱀술도 모자라서 대체 그건 또 뭐였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 그 사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가위를 눌릴 때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었어.
그리고 꼭 그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어. 단정한 머리, 조곤조곤한 말투에 웃는 얼굴까지. 아,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말이야. 그건 우리가 우체통에 숨겨놨던 비상용 대문 열쇠 때문이었어. 그 아줌마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지하실로 숨어들었던 거야. 우리 가족들이 없을 때마다 몇 번이나. 솔직히 그 아줌마가 한밤중에 몰래 숨어들어서 불이라도 질렀으면 우리 가족들은 비명 행사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냥 쥐술이나 뱀술을 놔두고 이상한 행동만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려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외부의 열쇠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 지하실 외부 문을 아예 자물쇠로 잠궈서 봉인한 채 살았고 그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그리고 2년 뒤 새 집을 짓고 서둘러 이사를 왔지. 보통 이사를 나올 땐 아쉬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은 떠나오는 그 순간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줌마 말이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의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도 살다가 쫓겨났대. 그땐 집주인한테 복수한다고 벽지를 죄다 찍고 나왔고 결국 그 아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다 물어줬다더라. 우리 집의 주거 침입범죄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 역시 그 아들이 대신 냈다고 해. 근데 있잖아. 나는 경찰이 그날 그 술병들을 증거로 모두 가져갔다고 믿고 있었어. 당연하잖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경찰이 다 수거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술? 경찰이 그냥 두고 갔잖아. 아들한테 가져가랬더니 그냥 버리세요 라고 해서 아빠가 며칠 뒤에 버렸어. 그걸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술병들이 발견된 뒤 그 며칠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그 지하실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야. 내 방, 내 발 아래 그것도 나랑 또 계속 같이 있었던 거지. 구슬들은 며칠 뒤에 아빠가 공장 뒷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쏟아붓고 묻어버렸대. 그냥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 이게 아빠가 나한테 한 말이야.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다신 그 이야기는 묻지 말래. 도대체 그 아줌마는 지하실에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 그 술병들과 술을 뿌리는 행위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였을까?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문득 생각나는 그 얼굴, 그 냄새, 그리고 그 술병들 아직도 선명하고 소름이 돋아. 그리고 그 아줌마 아직도 그 동네 어딘가에 그러고 있을 것 같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건 얘기를 가져왔고요. 한 중국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0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큰아들 에릭은 27살이었고 둘째는 23살 에드워드였습니다. 이 부부는 4, 5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그런 사이였어요. 이제 아내 로레타가 이혼한 후에도 원래 살던 집에서 두 아들과 계속 거주를 했고 남편 스티브는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아들 에릭은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직장도 없이 집안에서 게임만 하며 자립적인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동생 에드워드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택 근무가 가능하여서 역시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형은 동생을 대놓고 싫어했고 잦은 말싸움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스티브는 전처 로레타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아요. 에릭이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컵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에드워드 얼굴에 맞아서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티브는 에릭을, 로레타는 에드워드를 데리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요. 물론 경찰 신고도 들어갔지만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형제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결국 기소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더 이상 에릭과 에드워드를 붙여놓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결국 에릭을 아버지 스티브 집에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당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에릭은 자신이 자라온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실에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스티브는 에릭에게 이제 너도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내 집에 살려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에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티브는 약 30분 거리에 있는 친척에게 에릭을 부탁을 하게 돼요.
이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된 에릭은 여전히 방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고 직장을 구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스티브가 친척들에게도 이제 에릭이 직장을 구해서 집세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하게끔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친척들이 에릭에게 여러 번 사람 노릇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신 대로 에릭은 어차피 부모님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거니까 일은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합니다. 스티브는 멀지 않은 지역에 새로 집을 마련해서 에릭에게 같이 살자고 해요. 근데 이제 에릭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가 아니면 싫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마련한 집은 우범 지역이 있는 조금 좋지 않은 동네에 있었던 거죠. 에릭은 스스로 자립할 능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는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거였습니다. 그러던 2021년 5월 21일 밤 8시 반경 스티브는 에릭을 맡고 있던 친척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돼요. 에릭이 방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중에 나간 것 같아. 나간 지 꽤 됐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혹시 너랑 같이 있니? 라고 묻는 내용이었어요. 그 시각 스티브는 이제 새 집에서 집들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들 에릭에게서 받은 연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큰아들 에릭이 전처의 집으로 가서 또 동생이랑 싸우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돼서 둘째 아들 에드워드에게 전화를 합니다. 에드워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안해진 스티브는 전처에게 전화를 해요. 하지만 전처 로레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스티브는 직접 운전을 해서 전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전처 집은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있었어요. 스티브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동네 전체가 전정이 와서 전기가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스티브는 전기가 나가서 전화가 불통이구나 하며 안도를 하면서 전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언덕 위라 인터넷이나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아서 전기가 나가면 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거죠. 집 앞에 도착한 스티브는 전체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잠시 안심했지만 곧바로 옆에 큰아들 에릭의 차를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 안팎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 불안해진 스티브는 정문을 두드리죠. 한참 동안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스티브는 핸드폰 후레쉬로 거실 창문과 방 창문들을 들여다보며 몇 분간 집 주위를 돌다 다시 정문 근처로 왔는데 현관 옆 창문 커튼이 젖혀지는 걸 보고 후레쉬를 비추게 됩니다.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본 사람은 큰아들 에릭이었어요. 스티브는 에릭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잠시 후 에릭은 잠겼던 정문을 열어줍니다. 집안은 촛불이나 후레쉬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고 다른 가족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에릭에게 엄마와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에릭은 덤덤하게 방들이 있는 집 뒤쪽을 가리켰어요. 스티브는 휴대폰 후레쉬 불빛에 의존한 채 집 뒤쪽으로 가서 전처와 둘째 아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방 저 방 불러보다 처참하게 살해된 전처와 둘째 아들의 시신을 보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언덕 위라 전파가 터지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언덕 아래로 급히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도착한 경관들에게 아무래도 그 자신의 큰아들이 동생과 아내를 살해한 것 같다고 말하며 큰아들 에릭의 신상과 차량 정보를 주게 돼요. 경관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에릭은 이미 떠난 후였고 경관들은 강제로 진입을 한 후 시신 두 구를 찾게 됩니다. 경관들은 에릭과 에릭의 차량 정보를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근처 경찰들이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살인사건 담당 수사국에 연락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에릭이 자신을 차를 몰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경관들은 이미 에릭의 신상과 차량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구금하고 잠시 후 도착한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제 형사들이 현장을 먼저 둘러봅니다. 집은 단층 구조의 방이 4개가 있었어요.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방이 3개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방은 방 3개 뒤쪽으로 있었고요.
이제 정문과 제일 가까운 방은 에드워드 방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옆방은 에릭의 방이었어요. 에릭이 이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의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방을 사용한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비워져 있었고 가구들은 전혀 없었고요.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잠을 잔 듯이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 거실 뒤쪽으로 들어갔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구가 없는 이 공간에 약 96그루의 큰 대마초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 식물들이 자라도록 돕는 자동 열등, 선풍기, 관계 수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큰 방에도 약 80그루의 어린 대마초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이 방 안에도 역시 열등과 관계 수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방 옆에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 이제 마당 위에 지붕을 덮어서 또 하나의 방으로 쓰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 공간으로 나가는 입구에 큰 하얀색 플라스틱 얕은 상자 2개가 있었고 각 상자 안에 피범벅이 된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한 구는 엄마 로레타였고 다른 한 구는 에드워드였어요. 각 시신은 구겨져 넣은 듯 자연스럽지 않게 접혀진 상태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등, 어깨, 얼굴, 그리고 목에 자상이 있었으며 에드워드는 목과 왼쪽 눈에 자상이 있었고 오른쪽 팔뚝,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엉덩이, 그리고 등에 총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집안 곳곳에 혈흔이 있었고 화장실 안 욕조 안에는 피 묻은 타올, 대걸레 등이 혈흔을 지우려 한 정황들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총알 자국이 방 벽에서도 발견이 되고 에드워드 방에 있던 베개와 매트레스에 총알 자국이 3개 이상이 발견되며 발사된 총알이 이불과 매트리스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정황상 에드워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총을 맞았던 걸로 확인되죠. 에릭이 타고 왔던 차량 안에서는 혈흔이 묻어있는 나이키 신발, 피 묻은 베개와 이불, 총기 소유 허가증, 380 구경 루거 총기 구매 영수증, 380 구경 루거 반자동 권총, 그리고 그 권총에 들어가는 총알, 그리고 사건이 나기 20일 전에 근처 사격장 사용 영수증, 그리고 에릭의 여권, 외국 화폐 등등이 발견이 됩니다. 에릭은 형사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어요. 자신이 2022년 동생과 싸움이 있은 후 강제로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고 동생은 계속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약 3주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총을 구입을 했고 자신이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물건도 차 안에 있었는데요. 그건 엄마 집으로 곧 다시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의논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건 당일 엄마 집으로 가서 자신의 열쇠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어갔으며 거실에 있는 엄마를 봤지만 엄마는 왜 왔니? 또는 나가라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자신은 동생 방으로 향했고 동생이 자신을 칼로 찌르려 하자 자신이 총을 꺼내 동생을 쐈다고 합니다. 동생이 쓰러지며 떨어뜨린 칼을 짚는데 엄마가 자신에게 돌진했다고 해요. 무서워서 엄마를 칼로 찔렀고 동생이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동생을 또 칼로 찔렀고 그리고 동생은 다시 쓰러졌다고 합니다. 범행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엄마와 동생은 사망한 후였다고 해요. 이제 시신들을 옮기고 현장을 치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하고 뛰쳐나간 후에 자신은 신발을 바꿔 신고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현장으로 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에릭에게 에드워드가 태어나기 전에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동생이 어린 나이에 죽고 그 후에 에드워드가 태어난 것이었어요. 에릭은 에드워드가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뺏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에드워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형 에릭이 자신을 칼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언젠가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정황상 사건 당시 에릭은 열쇠를 통해 집으로 들어갔으며
거실 소파에 자고 있던 엄마를 지나 동생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동생에게 적어도 6번의 총격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온 엄마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갔고 엄마와 몸싸움 중에 총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칼로 엄마를 10군데 정도 찔러서 사망하게 하고 이미 총상을 입은 동생에게 8번 정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형사들은 만약에 아버지 스티브가 그 시간에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릭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수사 방향이 대마초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나 게임 관련 쪽으로 가면서 진실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릭은 재판 후에 40년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 방송 보다가 네네. 예, 딱 나오길래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제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 급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해주신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신 거죠, 정부하고 같이. 그렇죠. 이제 이 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제가 갔다가 탈출을 해갖고 다시 방송국 쪽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네네네네. 걔네들 찍으려고. 근데 걔네들을 못 찍고 이제 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수사기관 5곳에서 네. 같이 협조를 해갖고 걔네들 인신매매하고 막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는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몰래. 네. 그 루트를 제가 잘 아니까. 네. 그래갖고 이렇게 막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태가 이제 팍 터진 거죠. 아, 그 굉장히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인데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더 크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아. 제가 겪은 고통과 그런 거를.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속이 더 후련하고 일이 이렇게 된 거에 제가 뭐 취업 뭐 그런 걸로 이제 갔다가 아닌 것 같아갖고 이제 대사관에 갔다가 얘네들이 협박을 해서 다시 차를 보내준 차에 타고서 다시 또 끌려갔죠. 와, 네. 진짜 이거 썰만 들어도 네. 장난 아니겠다. 네. 일단은 지금 용감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네. 지금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 진짜. 와, 예. 진짜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걔네들 이제 인신매매하고 막 그런 애들을 제가 얼굴을 다 따놨잖아요. 아까 제가 카톡으로 네. 다 보냈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일부 애들을 그냥 기관에서 다 아니까 네. 그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관님이랑 그 카톡이나 뭐 그 얘네들이 연락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몰래 잔입해 갖고 연락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냈잖아요. 얘네 조직들 지금 어디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위치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예 끊어졌죠. 이제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네. 아, 혹시 거기 네. 안에서 그 네. 납치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일단 대사관에 갔다가 다시 끌려간 케이스잖아요. 네. 제가 제 발로 다시 갔잖아요. 네. 다시 갔는데 거기 가면은 중국 애들도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수사기관이나 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일본 애도 있었다. 네. 그 분명히 일본의 그 야쿠자나 뭐 그 산업회 같은 애 조직 그 걔네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분명히 연관돼 있을 거다. 나 거기서 일본 애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네. 같이 감금돼 있었어요. 일본 애랑. 음. 근데 그 일본 애랑 이제 저랑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이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밤에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걔는 연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걔가 좀 멀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너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가 네가 날 죽일까 봐, 너도 한국 사람이라 그 조직이 나 죽이려고 옆에 붙여놓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그랬던 거예요. 서로. 와,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다, 진짜. 예.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네. 어떤 좀 낯선 곳에서 제 거 이제 뭐 여권이나 이렇게 주더라고. 이제 가라고. 예.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방송국 그알 팀들이랑 네. 다시 갔죠. 걔네들 잡으러 가자, 찍으러 가자. 네.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좋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갔어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있는 거를 네. 캄보디아 공항에서 또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 다 뺏겼는데 걔네들한테 돈을 줬어요. 돌려달라. 네.
그래갖고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 돌려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방송국 팀이랑 저랑 이제 길이 엇갈린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시작하자마자 엇갈린 거예요. 네. 이제 들어가자마자. 근데 다시 또 찾아갔고 갔는데 그 외국의 그 수사기관 있잖아요. 네. 그 네. 국가정보원 그분들이랑 같이 다녔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거 터질 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직전에 비밀리에 직전에 다 감찰을 네. 다 비밀리에 다 했었죠.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네. 이게. 그래서 아마 걔네들도 아마 저 다 알 거예요. 혹시 미리. 그 거기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나요? 죽은 사람들은 제가 제 눈으로 못 봤고 네. 이거는 말하기는 좀 그런데 고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문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아. 네, 제가 있는 데는 고문하는 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왔어요. 고문하는 애들은. 보통 그러면은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고문하네 알죠. 그 고문은 어떤 사람들 위주로 많이 시켜요? 보통 캄보디아 사람 아니면은 중국 애들 와갖고 네. 와갖고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또 따로 있고 네. 중국 애들은 처음에 저를 감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저를 계속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네. 제가 걔한테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어.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갖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나 나갈 수 있냐, 나 돌아갈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모른다고. 여기 되게 위험하다고.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라고. 너 죽을 수 있다고. 네,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장기 적출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잖아요. 아니 물론 확실시 된 것 같긴 한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그게 진짜 이행이 되나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저는 장기 정출보다는 걔네들을 더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해서 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 뭐 약을 먹이다든지 하여튼 뭘 해갖고 얘네들을 더 부려먹어요, 끝까지. 예, 그게 더 이익이다 해갖고. 일단은 네. 뭐 장기 정출은 최대 보루라고 치면은 거기 네네. 한국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가셨을 때. 한국인들 엄청 많이 봤죠.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0명 봤어요. 30명. 30명. 네. 그것도 되게 젊은 사람도 봤고, 그리고 거기 뭐 40대인가 50대 어떤 아저씨도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갈 팀이랑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 그분한테. 네. 그분 인산착의랑 뭐 해갖고. 그랬더니 그분 그 시아누크 바다에서 풀려나갖고 자기네들한테 연락이 와갖고 구해주려고 갔는데 다시 또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30명 정도 보셨다고 했는데 납치된 네.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속아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20-30명 중에서 그 위에 애들이 이렇게 단계로 얘네를 하나하나씩 다 감시해요. 그리고 TV 같은 데 보면은 뭐 1호 이름은 말 안 하고 20호 뭐 1호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다 그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일을 하는 애들은 이름을 안 붙여요. 호자를 붙여요. 닉네임 1호, 2호 하면서. 오징어 게임 막 그 안에 세모 예.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수상해서 뭐 다 지금 탈출하고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70%, 80%는 지금 어디 호텔이나 어디 다 숨어 있을 거예요, 걔네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서서히 기어 나올 텐데 아마 지금 수사기관이나 아마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좀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직접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쵸. 이번에 수면 위에 다시 올라왔던 게 이제 서세원 네. 씨하고 그다음에 BJ 네. 아영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면에 올라왔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있잖아요. 서세원 그 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BJ 나영은 그 병원이 중국 애들이 한다는 걸 알거든요. 네. 아마 폭행이나 아마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약물로 해갖고 그렇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고위직 있잖아요. 경찰들이나. 네. 걔네들도 다 또 한패예요. 예, 저도 대사관 갔을 때 대사관에서 갔는데 제가 저녁에 도착했어요. 탈출해갖고. 네. 저녁에 도착했는데 지금 늦었으니까는 아침에 일찍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 대사관 앞에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걔네들이 제 거 핸드폰이랑 여권 다 뺐고 걔네들이 핸드폰을 줬어요. 네네네. 그 핸드폰이 다 복사된 폰이었어요. 아. 제가 어디에 있고 누구랑 대화하는 거를 뭘 검색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이제 너 지금 대사관 그쪽인 것 같은데 아침에 차 보낼 테니까 네 가족, 네 집 주소 지금 다 아니까 이거 차 타고 와라. 안 오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도박을 한 거죠. 아 그래 가자. 차에 올라탔죠.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단지로 끌려간 거예요. 제가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된 거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되게 아픈 척을 많이 했어요. 네. 예, 어디가 아프다 약 써달라 막 그러고 그리고 거기 방에 있다 보면은 방에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침대나 그런 네. 걸 제가 막 이렇게 위치도 옮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도 캄보디아 이제 범죄 조직이 있습니까? 범죄 조직은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캄보디아나 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애들이 네. 한국 애들한테 이제 고수익이라고 이제 운전자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모집을 해요. 네. 예, 어디 갔다가 그 사람을 태워갖고 인천공항에 보내주면은 30만 원이나 50만 원 주겠다. 네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애들이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입을 맞춰요.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데리러 왔다. 아. 입을 맞춰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뭐 다 잡혀요, 걔네들. 예, 그리고 절대 뭐 해외나 뭐 고수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네네네. 보고서 요새 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네. 근데 절대 진짜 가지 마세요. 예. 절대. 네. 예, 절대 진짜. 좋아요. 그 아무튼 좀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네네. 짧게 인터뷰 마치지만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카카오톡 예, 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해갖고 나중에 네. 한번 쫙 해갖고 예. 한번 얘기 한번 예. 아무튼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죽지 마시고 아, 예. 꼭 살아남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예. 화이팅.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님 화이팅.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아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인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저희 그 채팅창이나 이런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 질문 꼭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되게 막힘없이 질문은 하긴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좀 빠른 거대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듣고 싶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에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 제보자님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간추려가지고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섭다. 네, 이제 무서워요. 무섭죠,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기를 이렇게 그 빼간다는 게 아무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장기를 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쓸모가 없어지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알포인트 호텔 촬영지, 그러니까 영화 촬영지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가 위험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신매매라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진짜 아무리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잃어가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볼 때 제가 사실은 저걸 한번 저건지 모르고 한번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진짜 뭐 불법은 다 하시는군요. 불법이 아니라 네.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장기 매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큰 병원이 2개가 있는데 여기 가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대신에 이 사람이랑 서류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뭔가 가족 관계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이거 뭐야 배 갈라지고 이런 사진 막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이거 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 이 범죄자들의 어떤 영업책이지 않을까?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유통을 하는 어떤 이거 범죄 여기 조직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질문들 올려주시는데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요. 제보자님이 위험해요. 맞죠. 네, 그래서 위치를 제가 혹시 어디 계세요라고 안 물어봤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톡 부분으로 저희가 시간 날 때 통화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시간 있을 때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직접 가서 카메라 가지고 찍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로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안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항상 좀 안전충이기 때문에 우리 제보자님한테 피해 주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알에서 제보해주신 그 알 협력자 박종우님이십니다. 이렇게 장사자분께서 저희 공포라디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풀어주셨는데, 네,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